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국경현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29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들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일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정치판에선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법제사법위원회 정말로 핫하게 돌아갔고 원래도 그곳이 갈등이 많은 곳인데 그 갈등 빈도도 높아지고 수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용 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단 육선의 추미애 그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간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야당 간사로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판사 출신의 강성희 이미지가 강해서 한쪽은 뭐 추다르크, 뭐 다른 쪽은 나다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일단 거기에 배치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긴장이 텐션이 높아지고 거기다 또 이제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우리 유튜브나 어디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논리 있고 지지 않고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이렇게 세게 나가시면서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기서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간사로 정식으로 이제 부임하기도 전에 벌써 큰일을 하나 벌였는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 간사하는데 박은정 의원 등이 내란 옹호자는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내란 당일에 유성이랑 통화 왜 했냐.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 국민 대표를 무시하는 거다. 그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살짝 발을 얹히면서 초선 의원도 국민 대표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여진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회의에서는 뭐 서영교 의원이 거기서 덧붙였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비슷한가요? 워낙 목소리가 특이하셔가지고 제가 낮은 목소리 흉내는 못 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또 뭐 회의 진행 방식 두고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하니까 또 뭐 박은정 의원이 독재는 윤석열이 했잖아요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서영교 의원이 살짝 덧붙이더라고요. 나씨 독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법사위가 한편으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미있기도 한데 국회라는 중요한 공간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관문이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일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법사위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민주당 계열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대구가 고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집에서 뭐 이나 임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할 때 항상 세탁소집 딸이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양대 법대를 나오셨고요. 그 82년도에 사법고시를 붙었는데 당시에 이제 합격자 300명 중에 여성이 3명에 불과할 정도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러브 스토리인데 대학 시절부터 동기인 그 서성환 변호사하고 이제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래서 7년 동안 교제를 하고 그 남편은 좀 늦게 85년에 3년 늦게 됐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은 영남인데 남편은 정읍 호남이라서 결혼 반대도 되게 심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살짝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본인 소개할 때마다 대구의 딸, 호남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용욱 선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러브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 추 의원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 그때 이제 사법고시 1학년 때 그 고시 1차 합격하고 난 뒤 해인사에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며칠 내린 눈으로 인적이 없던 날 편지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이 해인사로? 그때 동기 동창인 서성환이라는 학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동양화 묵선사의 여백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인데도 편지를 읽고 이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브스토리에? 그의 깊은 눈배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한양대에서 집으로 가는 10km 거리 걸어갈 때마다 이 전화통이 당시는 공중전화잖아요. 공중전화 나오면 전화통으로 가가지고 항상 전화하고 해서 그래서 한 7년 동안 열애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에 꼴이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성환 변호사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변호사들이라는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로비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걸 안 한 분으로 유명하고 그 지역에서도 보면은 본인 고향이나 등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시민단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판사이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추미애 의원을 여러모로 도운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추미애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14기에는 쟁쟁한 분들이 참 많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신기남 그 전 당의장도 하셨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의원도 하고 이제 행안부 장관도 했던 정종석 서울대 법대 교수로 지냈죠.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뭐 김진태 그 강원지사 등 뭐 쟁쟁하십니다.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추미애 의원이 좀 조용하고 차분했다.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분위기 사진들을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좀 관심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 얘기는 이제 공비에 모진하고 교제 중이던 서성한 외에는 이제 한눈 팔지 않았다. 그래서 그 추 의원이 라디오에 나왔을 때 홍준표 기억하냐 그랬더니 나는 연애하느라 다른 사람 신경 쓸 틈도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지도자라든가 리더가 되는 방향이라는 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가 큰 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쟁쟁한 분들이 지금보다도 많은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의원은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는데 사실 판사하다가 정치에 직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마 판사 출신 정치인 사실상 거의 여성으로는 처음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이제 그 95년도에 그 당시 이제 그 정계 복귀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정계 입문 권유를 했고 그때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을 해서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의원이 대구 출신에다가 현직 판사 여성이고 이런 사람이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현직 판검사 출신 기본적으로 뭐 당시 이제 여당 이제 TK 중심의 그 여당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른바 호남당인 DJ당에는 가려는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김대중 동재도 이제 내가 진짜 대구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많이 이제 본인이 활용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네,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지 알아봤더니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추미애 의원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부장판사였던 분하고 카풀을 같이 했대요. 집이 같은 방향이어가지고 인천까지 오는데 카풀을 같이 하면서 매일 이제 출퇴근길에 1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 부장판사가 갑자기 이제 퇴근 시간에 들어오더니 우리 좀 갈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의원은 당시에 판사는 좋은 횟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를 타고 가보니 DJ의 보람의 집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현직 판사 신분인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보 형사한테 판사들의 차량 번호가 노출돼 있으니까 이쯤에 이제 차를 세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종종 걸음으로 가서 DJ의 집회를 직접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그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됐다가 나중에 새정치국민회의 발기인이 됐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판사, 당시에 광주 고등법원에 있던 추미애 판사를 찾아와서 정치 입문을 제의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삼고초려 끝에 그러면 DJ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DJ를 만난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공식적으로 그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활동하게 됐다는 비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 가장 먼저 제안을 하고 정치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동료 판사였다. 판사가 누군지 그 이름은 본인도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보면은 그녀의 그 설명이라는 것은 추다르크라는 말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추다르크라는 별명 좀 어떻게 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 그 캠프 유세단장으로 그 고향에 대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역 감정이 뭐 지금도 거기는 심하지만요. 그래서 당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지역 감정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세단 이름도 잔다르크 유세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추다르크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별명하고 연동돼서 가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직선적이고 목표가 생기면 좌고면하지 않고 약간 돌진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좀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법조인 특유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좀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추 의원 사실 이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제 당에서 안 도와주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이었는데 추 의원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추최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추 의원이 이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은 후보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인가 했고 그때 이제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하면서 이제 이 국민선거 모아가지고 돼지 엄마라도 불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좀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터지잖아요. 그 대선 전날에 이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약속 파기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다음 대통령이 정몽준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속도 위반하지 말라. 대찬 여자 추미애 의원도 있고 그다음 자기를 밀어준 정동영 최고위원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의원이 이른바 친노의 길을 걷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총선 개입 발언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사실 당론으로 정해지니까 탄핵 찬성을 하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반대 입장이었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탄핵 역풍 불면서 이 민주당 선대위원장하고 그 유명한 이제 그 호남에 가가지고 이제 사죄 삼보일배 하잖아요. 삼보일배 하면서 그때 광주 금남로에서 망월동까지 뭐 15km 삼보일배 하고 난 뒤에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후유증으로 추 대표 무릎이 지금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국회 가면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국회 1층에 구석에 있는데 그 이제 기자들도 가끔 가고 뭐 이제 의원들도 와서 맞아요. 아프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다녔는데 그 이제 한의사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보일배하고 무릎이 나가셔서 그거를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갔더니 와서 맞고 있다고 좀 기다리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김준우 기자가 이제 추미애 의원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추미애 의원의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 게 그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사실 그때 저는 한나라당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추미애 의원이 재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01년에 민주당 뭐 정풍운동 불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한나라당 출입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 정말 시끄럽고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때 무슨 바른정치 실천연구회라는 의원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의원들 저녁 먹으면서 이제 회의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회의하면 기자들 밖에서 기다리고 뭐 이게 이제 일상 그렇죠. 그 시절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의가 기분 좋게 끝났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근데 이제 막 기다리는 기자들하고 그럼 잠깐 와서 해서 뭐 저기 얘기 좀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뭐 저녁 자리는 아니고 늦은 무슨 술자리 비슷하게 되겠죠. 가볍게 마시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좀 술이 취한 거예요. 취해서 뭐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 총재를 상의해서 뭐 이회창 이놈 뭐 이러고 이제 이문열 소설가가 조선일보에 무슨 글을 썼는데 뭐 저기 그것도 자기하고 좀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문열 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뭐 글을 써서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뭐 사주 지시로 글을 썼냐 사주 같은 놈 뭐 사주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언쟁을 했는데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당한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인데 그 기사는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 이제 굉장히 쇼킹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느낀 거는 추 의원 행동이 이제 거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시절 조선일보는 진짜 정치판의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좌지우지하고 실제로 좀 사실이 아닌 것도 조선일보 갔으면 사실로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조선일보에다 대고 찍소리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가면 왜 난닝구 빽 빠지는 논쟁 기억하시죠? 그 난닝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사실상 그 시절에 이제 민주당 보면은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당원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좀 말도 거칠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민주당 어려울 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는 이제 비공개죠. 그런데 조선일보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발언이 그대로 나왔어. 그 회의한 내용이 누가 봐도 그거는 밑에다가 흘려준 뭐 거죠. 흘린 게 아니지. 그건 녹음을 했구나.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한 거. 누가 봐도 그건 어쩔 수. 근데 민주당이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뭐 이러면 옳지 않다. 이 정도로 넘어간 거야. 지금 같으면 수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인데. 정도로 민주당이 좀 조선일보 눈치를 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사실 그랬는데 추미애 의원 혼자 거기서 그렇게 막
뭐 X 같은 막 이러면서 그럼 그때부터 아 결기는 대단하구나. 뭐 말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떠나서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과도 그렇게 이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대차게 이렇게 겨룰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에 등극을 하기도 했었고 뭐 어떠다 보니까 민주당 대표에도 오르기도 했거든요. 당대표로서 추미애는 좀 어땠습니까? 그 2016년에 이제 지역구 5선 하고 났는데 그 같은 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 경북 출신 여성 당대표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사실 보면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친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노가 어떻게 보면 예전 관계에 있었던 분인데 이 추 대표가 이제 친노를 개성한 친문계 지지로 당대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당시 이 보면 이제 뭐 친문 입장에서는 추 의원 외에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그 비주류 이종걸 의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저기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 반대하고 이랬기 완벽한 때문에 대척점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후보로 거론되던 정세균 의장 그러니까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안이 별로 없었긴 했는데 제가 그때 이 기억나는 게 당시 이제 추 의원이 사실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프렌들리한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직전에 경선관리위원회인가 그 아마 위원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 당선될 때 그때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문제 제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몇 번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본인이 못 받으면 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왜 이러지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비주류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깨부쉈습니다. 저한테. 논박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약간 이제 지문 쪽에서 좀 좋게 본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시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보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탈당파들이 뭐 나가고 이럴 때도 보면 탈당파 비판하면서 당이 잔류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친문계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이후에 이제 그 2017년에 정권 교체할 때 이제 당 대표였잖아요. 당 대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 첫 집권 여당 여성 당 대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그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 민주당계 정당 대표에서는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임기를 채운 당 대표라는 기록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 성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기기에 이르렀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크게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뭐 김진우 기자가 아까 말한 거 하나만 덧붙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화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때 좀 의아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추미애 의원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분당할 때 따라가지를 않잖아요. 그 의회 그때도 사실 추미애 의원이 왜 안 가나 뭐 이런 말들이 해석이 많았죠. 여러 해석이 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뭐 누구하고 라이벌이라서 안 갔다 뭐 그런데 여하튼 추미애 의원은 그래서 이제 구주류 아니 구민주계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아홉석 민주당 구민주계 비주류였는데 본인이 전략적으로 화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많이 흔들흔들 했잖아요. 이제 안철수 쪽에서 까고 그다음에 뭐 당시 호남 의원들은 다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당시 대표한테 좀 붙은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당시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김준우 기자 말한 대로 이제 뭐 탈당파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략적으로 그 친문 세력과 화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비주류의 서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추미애 의원한테는 참 굉장히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됐을 것인데 당시 추미애 의원은 사실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에 탈탈 털려가지고 사실상 좀 안 좋게 물러나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그걸 받아서 본인이 어쨌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내지는 자기 업무 압박을 받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찰 인권보호 수칙, 뭐 수사 규칙 개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또 대검찰청 중앙간부 자리를 뭐 줄이고 형사 공판부 뭐 강화하는 검찰 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쪽하고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계속 좀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2020년에는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윤석열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등에서 이제 윤석열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뭐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나중에 뭐 직무 배제 이런 거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망을 술 마셨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비혐의 해가지고 윤석열 직무 배제 내리고 징계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왔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진리를 몰랐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하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대통령이 약간 방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권이.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다 해서 이 비판 여론이 윤석열보다는 추미애 당시 장관한테 많이 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추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어떤 징계를 자기는 끌어냈는데 당시 이제 뒤늦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징계를 끌어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 사퇴처럼. 근데 그 이후에 2023년도인가 오마이 TV 인터뷰에서 사실은 내가 사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통해서 물러나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처음에 농간인 줄 알았다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고 대통령한테 만났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고 왜 나를 날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름에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걸 다 뒤덮일까봐 자기를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망감도 느꼈고 대통령도 검찰총장 핸들링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데 그 뒤에 이제 자기는 혼자 물러나고 윤석열은 여하튼 좀 더 있다가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패배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추미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추 의원이 이제 사람을 알아본 건데 사람들이 국민도 사실 잘 몰랐고 윤석열이 이 정도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설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추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추 의원은 그때부터 약간 좀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거리를 뒀던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추미애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고요.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친명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을 되게 신임하고 그런 과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길게 보면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 때문에 본인이 고초를 겪고 본인이 정권이 넘어가는데 역할을 했다는 어떤 그런 비판까지 뒤집어 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친명들은 오히려 이런 추미애 의원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지금의 그 추미애 의원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정치 역정을 들어보면 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DJ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친노였다가 비노가 되고 친문이 됐다가 비문이 됐거든요. 친명이 됐는데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도 본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특정의 계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결정은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번에 시대적 필요가 그녀를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불러온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다던 치더라도 수락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을 텐데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까 뭐 이용욱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뭐 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력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개인적인 원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본인 나름의 대의가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못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들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추미애 의원의 모습을 형성하는 되게 중요한 뭐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처음에 이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출마한다고 자리가 비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느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춘석 위원장을 시켜놨더니 갑자기 무슨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바람에 그걸 당장에 채워 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잠깐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사위라는 게 뭐 과거에도 법사위가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과제라는 게 되게 큰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개혁 입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뭐 위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전투력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이제 뭐 정책래 대표도 뭐 이게 비상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속전속결로 이제 각종 개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추미애 의원을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뭐 사실상 뭐
설득을 해서 모셔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만 이번 국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발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명을 대표하는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설 이거 본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했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면 이게 본인한테는 약간 뭐 윤석열 정부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면 본인한테는 이제 훈장 같은 게 될 거고 뭐 인지도야 이제 100%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완수한 상징성. 게다가 경기도는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후보만 네, 된다면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을 보면 추미애 의원이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데까지 뭐 그냥 외형적 조건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형적 조건을 갖춰가지고 경기도지사에 만약 당선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은 대권 행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은 일단 이름이 대권 이름 어떻게든지 뭐 올려놓는 게 뭐 당연한 거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상 뭐 국회의장까지 도전했고 장관까지 했었는데 남은 게 이제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58년생이니까 나이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거기까지 노려볼 것 같은데요. 뭐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끝내느냐 그게 이제 경기지사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이제 추미애 의원 몫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거는 결국은 정치라는 건 세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과 가까운 그런 지지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용섭 네. 글쎄요, 저 솔직히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정치인 추미애 의원이 무슨 세력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도 보면 거의 압도적인 여론이었는데도 추미애 의원이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추미애 의원은 의원들보다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충분히 의원들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드러났잖아요.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을 밀었지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것처럼 추 의원도 이제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친명 쪽에서 추 의원을 이렇게 미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다면 의원들하고 친한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뭐 이렇게 몇몇이 쟁쟁하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시켰던 특히 이제 입당 동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정세균 전 대표 있죠. 신기남 있죠. 정동영 의원 있죠. 천정배 전 의원 있죠. 김민석 총리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김민석 총리, 정동영 장관, 정세균 대표도 역시 살아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사 동기들이 굉장히 쟁쟁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우리 이용섭 얘기 들어봤더니 추미애 의원과 함께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까? 뭐 저는 정치부장 시절에 이제 한번 신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신문이 이제 신년에 개헌 이런 걸 신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위주로 했는데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인터뷰를 훑어보니까 딱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추미애 의원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고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건너야 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없다. 역사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 근데 평가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사양하지 않는다. 뭐 이거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우리 김진우 선배도 추미애 의원과 아까 보면 통화를 여러 차례 한 사이로 보이는데 좀 어떤 느낌을 당시에 받았습니까? 아니 사실 그 전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아까 그 조선일보 뭐 욕 사건도 있고 이래서 사실 기자들하고 그렇게 프렌들리하게 지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통화를 하면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딱히 언론 기자들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친분이 되게 뭐 강하게 유지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전인가요? 그때 어디 SNL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네. 이제 나온 거 보고도 좀 놀랐고 나와가지고 나름 본인이 이제 좀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도 지금 가끔 여기서 이제 약간 개그 쳐보려고 하는데 진짜 온몸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막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고유의 꿈이라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기름장의 꿈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덕수 떠올리면서. 한덕수 근데 그래서 본인이 웃으면서 끝까지 부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정치인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번에 보면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부임을 가장 반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할 때 감찰 담당관을 지냈다고 하는데 박은정 의원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분도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똑같이 이제 TK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구미 출신인데 실제로는 이제 대구에서 여자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94년도에 이제 이대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어릴 때는 원래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의사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뭐 문과 쪽이 맞아가지고 이대 법대에 진학을 했고 이 법대 시절에 조영래 변호사의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보면서 이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시 합격에 사법연수 들어왔는데 당시에 이제 뭐 선배들이 이제 뭐 검찰 분위기가 이제 이전 권위주의 정권보다 나을 거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때 약간 혹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이제 검사 커리어에서 되게 주목할 부분이 이 성폭력 전담 검사로 한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 10년간 성폭력 수사 전담해가지고 성폭력 사건 최다 처리 실적 보유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서지은 검사 그 검찰 내 미투 폭로했을 때도 그 유일하게 공개 지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좀 뭐 연결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 이 성비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신 분이고요. 네. 이분 보면 이제 이 되게 꼿꼿하고 이렇게 꼬장꼬장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 성격 자체를 그 외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어머니가 무남동정가여서 이제 일을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박 의원 3남매가 외할머니가 사실상 길렀다고 그러고 실제로 이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 올라가서 자취할 때도 외할머니가 같이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성격이 꼬장꼬장해가지고 심지어 집회할 때도 같이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회할 때도 같이 나왔다.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여하간 오늘날의 박은정 의원을 맡는 것은 파라리 추미애 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을 상대로 강렬하게 싸울 때 감찰을 이끌었던 사람, 차장검사급인 감찰 담당관을 했던 사람이 박은정 의원이기 때문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박은정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의 첫 만남이 박은정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은 박은정 의원이 검사 같지 않은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상관한테 굉장히 이렇게 살뜰하게 대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정말로 이제 없던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건데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셨던 검찰 선배들하고는 많이 다른 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하던데 여하간 그 박은정 의원은 감찰 담당관이라는 중요한 키를 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내내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김준 선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감찰 담당하면서도 이 이른바 그 친윤이라고 해야 되나 친윤 검사들한테 많이 이제 박해를 받았고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그 밑에 있던 감찰 담당관 그 수사관들인가요? 이 사람들도 사실 등 돌리면서 약간 이렇게 내부 문서도 빼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박은정 그 당시 이제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징계서를 사실상 혼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장관하고 두 사람이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체 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 당시 고립무원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징계 문제 삼아가지고 뭐 채널 A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 무단 제공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뭐 검찰위원회에 누설했다는 등의 뭐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해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은정 의원은 이제 그게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당한 보복 징계라서 이제 소송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당시에 보면 이제 검찰이 또 이제 수사 진행하면서 뭐 친정집까지 압색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야기 잠깐 하시던데 그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시작한 108배가 지금 뭐 4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본인이 검사직에서 쫓겨나게 된 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바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 이용섭 혹시 입당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이거는 뭐 조국 대표가 그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비례 순번에서 또 1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낸 1호 법안이 그 한동훈 그 당시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뭐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뭐 가족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뭐 특검법을 이제 대표 발의했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튜브 막 여기저기 나오시는데 요즘 아, 저도 그러니까 보고 그 화려한 화술과 그 날카로운 전곡을 찌르고 가끔 뭐 매불쇼 같은 데 나오신 거 보면 개그에 바로 답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발력이 참 좋구나.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그 썰전에 나와가지고 그 되게 뭐 좀 말씀을 잘 하셨나 봐요. 주장도 세고 날카롭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좀 더 이 방송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의원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셨나.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최욱 저기 앵커가 막 뭐 하면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뭐 하면은 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받아치고 하는 거 보고서 상당히 좀 센스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캐릭터도 명확히 구축한 게 지금 방송가에서는 얼음공주라는 별칭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법사위라는 상임위와는 너무나 어울리는 행보를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하간 정치를 대비한 것은 조국혁신당이고 조국 대표의 부름을 받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의 국회의원 후원회장은 추미애 의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당적을 가진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이제 징계 정직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또 이제 뭐 추미애 의원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련을 겪었고 박은정 뭐 의원도 사실 뭐 해임까지 당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이 당연히 이제 후원 회장 맡아주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이제 이 박은정 검사를 감찰 담당관으로 뽑은 데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회유와 겁박에 넘어가지 않은 소신과 용기를 갖춘 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박 의원 주변에서 이제 지켜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해가지고 뭐 자기가 상식이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같은 당 사람이라도 봐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 특이한 게 이 박은정 의원이 비례대표 1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이 없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당직이 없습니다. 특이합니다. 그 특이한 거 사실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약간 비주류가 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도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 뭐 이야기하지만 약간 뭐 최근에 이제 약간 개그 감각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변에 이 보좌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대할 때는 되게 쿨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지난번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보좌진들에 대한 이제 의원들 갑질 논란 이런 거 이야기 나면서 이제 주로 이야기했던 게 이 흔히들 보좌진 사이에서 초선 여성 비례의원 방이 이제 헬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방이다. 너무 심하게 시키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네. 그 주변에 물어봤더니 뭐 이게 박은정 의원을 좀 이렇게 칭송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말이죠. 우리 방은 해분방이다. 해분방이다. 그런 표현이 있을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은정 의원 스스로가 밝힌 거지만은 그 보좌관 비서관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동의를 물었던 게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강호가 돼 있는 사람만이 나의 보좌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던데 아까 추미애 의원과의 인연을 좀 얘기하면은 사실 그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다음에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 추미애 의원이 당시 장관이 박은정 의원한테 약간 눈시울을 붉히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한 일을 역사가 알아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박은정 의원의 증언이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마칩니다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은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이제 추미애 의원 그 장관한테 찾아갔더니 추미애 의원이 말하기를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박은정이 정치를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의 성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지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윤석열 때문에 입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미애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 것만 먼저 제가 좀 덧붙이겠으면 일단 부를 때도 여전히 장관님이라고 한다고 하고 저는 요즘 이제 그 법사위를 보면서 재밌는 게 박은정 의원이 앞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초선이라니요. 뭐 이렇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했더니 국민 대표성 무시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듣고 있다가 싹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도 국민 대표할 자격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막 도발을 하면 박은정 의원이 또 지지 않고 막 쏘아붙이면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싹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러니까 2대1로 싸우는 격인데 박은정 의원이 아까 그 책에서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법무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좋은 직장 상사였다. 하지만 지금 내게 추 장관님은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지 같은 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두 분의 역할 플레이라는 게 누가 자기적으로 끼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동지적 관점에서 우리 은정이가 당하면 미애가 나서고 미애가 당하면 은정이가 나서는 이런 자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좀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권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네. 제가 정청래 대표도 예전에 그 법사위원장 하는 거 보면서 뭐 나가 있으세요, 뭐 서 있으세요 막 이러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법사 그 상임위가 아닐까. 그 박원종 의원 이야기 뭐 아까 저기 구 기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윤석열이 없었으면 지금 의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이제 평범한 이제 공무원으로 맞아요. 이제 그 계속 사는 게 꿈이었다고 뭐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징계를 마칩니다죠. 전개가 아니고 징계를 네. 마칩니다라는 책 내용 요약한 걸 제가 잠깐 보니까 자기가 이 검찰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는 괴물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검찰 권력이 기본적으로 뭐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되고 분산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뭐냐면 검찰이 동사무소 직원처럼 평범한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 수가 있었고 아마 이 구 기자 그때 나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또 보면 뭐 그 의원 됐을 때 윤석열이 의례적으로 보내온 그 축하난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다 돌려주고 그랬는데 이분은 보관했다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이 이제 파면됐을 때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축하난을 이제 뭐 돌려줬죠. 파면 축하난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은정 의원은 정말 100% 강경한 안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특수부라는 게 윤석열을 위시한 특수부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검찰 개혁할 때 방점으로 많이 찍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은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또 형사부에서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상적으로 검찰 개혁하면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 특수부만 생각을 하는데 박은정 의원은 고초를 형사부 검사로 통해서도 당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 어떻게 보면 박탈에 가까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경험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보태면은 박은정 의원 개인 주가는 높은데 아까 당직도 못 맡고 있는 정당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밑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혹시 정치를 오래 관찰한 분으로서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좀 있습니까? 뭐 지금 사실 이게 조국 혁신당에 좀 잔인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 쇄빙선이라고 하는데 저 약간 난파선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고 그 지금 사과도 되게 늦었고 지난번에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사퇴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피해자한테 안 하고 조국 대표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고요.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당이 죽은 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한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은정 의원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폭력 뭐 전담하셨으니까 본인이 좀 더 간명하게 아주 명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피커로서 이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당직을 맡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뭐 각종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자체로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원래 제3당이라는 곳이 잠깐 바람은 불러일으킬 수 있어도 지지 세력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 지역도 없고 이러면은 오래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정의당, 민노당도 지금 사실 좀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원외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도 지금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더 비상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한번 더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이 좀 의원들이 좀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박은정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좀 더 가는 뭐 얘기를 좀 하시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국 1인 정당으로 남는 한은 조국 혁신당이 좀 어려운 지경을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 대표가 잡으셨으니 조국 대표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박은정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도 스피커로 나서서 일단 요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 뭐 정책적 면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쇄빙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쇄빙선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일단 당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처럼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미애 박은정과 2대1로 싸우게 생긴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열성적으로 투쟁적인 마음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나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국민의힘 법사위를 대표할 간사가 될 그 나경원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 출생이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이 강서 화곡동에서 화곡중고등학교 운영하는 홍신학원 이사장이죠. 이 나경원 의원 이제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그때 잠깐 원희룡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서울대 82학번들이 본고사 폐지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졸업증은 한 130%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선배들이 어딜 가나 82학번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이제 똥파리 세대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있고 조국 전 의원도 있고 아니 조국 혁신당 지금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이 또 최상목 전 장관 지금 이제 약간 고초를 좀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법대 82학번이죠. 그래서 나 의원이 이제 이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1995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가지고 한 7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뭐 배우자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 배우자가 이제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두 사람이 이제 서울대 82학번 동기고 이른바 CC 캠퍼스 커플이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같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나 의원의 과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보면 말한 걸 보면 대학교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친한 친구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뭐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그러고 김 판사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기다렸다고 해서 이제 뭐 요새 젊은 이 용어로 뭐 곰신이라고 그러나요? 찐 곰신 커플이라고 하던데 김 판사가 보니까 6방이더라고요. 6개월 방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건 아니고 오래 기다린 건 아니라서 약간 찐 곰신이라고 조금 애매한 것 같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세성 시절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 의원이 먼저 사실 합격하고 이후에 이제 김 판사가 이듬해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김진우 선배는 오늘 준비한 게 대체로 이제 러브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의원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도 굳이 직업적인 출신 성분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하다 정치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일단 그때는 제가 이제 한나라당 출입하 잠시 그 통일부 출입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그 겹불을 쬐기 때문에 좀 아는 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회창 총재가 그 좀 나이가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러니까 좀 젊은 그 의원들 옆에 세우려고 했어요. 정권 참신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입된 사람이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윤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이해창 총재가 대선을 하면은 예전에는 왜 마이크 잡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쫙 서 있는 거예요. 도열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임무를 한 것 같고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외모 평가는 아니고 그냥 좀 외모가 좀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도 되게 화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판사. 그래서 되게 좀 그 시절에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조윤선 전 의원하고 두 분이 맞아요. 그렇게 각광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의회에 패배를 당하고 자기는 이제 잠깐 정치판에 왔다가 이제 판사 그만두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좀 빠져 있다가 이제 2004년 총선 때 비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07년 대선 때는 이제 이명박 당시 이제 대세론이었죠. 이명박 후보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도 높였고 그 이명박 당선 직후에는 뭐 이제 뭐 다시 또 출마를 해서 비례였다가 지역구를 받았습니다. 중구로. 그래서 이제 중구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열린우리당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언론 프렌들리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보니까 대변인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온건 보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자들 사이에 평판이 뭐 그러니까 친한 기자들하고 친한 의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일단 온건 보수하게 쫙 가다가 어떻게 이제 점점 본인이 세지냐면 일단 본인이 근데
끊임없이 좀 자리 같은 거에는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뭐 당내 선거, 뭐 경선 이런 건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2011년도에 그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다음에 네.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때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이때도 좀 스토리가 있는 게 당시 원래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는데 홍준표는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원래 나경원 의원 자기 싫어한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다 있는데서 얘기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 의원 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석연 당시 법제처장 거기도 한번 좀 찔러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야당 후보가 박원순 그 무소속이었죠. 그때 이제 박원순 전 뭐 참여연대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 시민단체 대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그려도 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석연 처장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결국은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하는데 당시 이제 이명박 정권 심판론 이런 게 있으니까 선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 패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야인 시대를 보내다가 2014년에 그때는 또 이제 정몽준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지역구가 빕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지역구를 들어가 가지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하고 선거를 붙었는데 당시 이제 900표 차이로 이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나 후보가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 패했을 때 당시 이제 이른바 1억 피부과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시사 주간지에서 이제 뭐 연회비 1억 원에 이르는 피부과 다닌다라고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이제 1억 원에 이르는 뭐 피부 회원권 없고 연간 최대 이용 금액이 3천만 원이고 나 후보가 뭐 이제 딸과 함께 이제 딸이 이제 저희 다음 중군 뭐니까 이 딸과 함께 이제 뭐 9개월과 10차례에 걸쳐서 550만 원 쓴 것으로 조사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나 의원이 뚜렷한 해명을 안 해놔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키운 면이 있었고 이후에 나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디 방송 나와서 이 선거 기간인데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경락받고 피부 관리 잘 해준다는 쪽으로 병원을 찾아서 이제 간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 나 의원이 이제 이후에 이제 이호께 잠깐 이야기했지만 점점 이렇게 보수 강경화되는 과정에 보면 그러니까 1억 피부과 요 논란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약간 그때부터 이제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본인과 다르게 이제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나 의원이 이제 자신의 이게 이제 평가 좀 갈리지만 자신이 능력에 비해서 대우를 이제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 중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호욱 기자가 잠깐 조윤선 의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그 당시 기자들이라든가 당료들 사이에서도 되게 비교 대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이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른바 그 사상 첫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나 의원이 이제 앞서가죠. 뭐 서울시장 그랬습니다. 도전까지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보면 이제 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례대표를 2008년에 하고 2012년, 2016년 지역구 도전에 다 공천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앞서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권 딱 되면서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이제 이 조 전 의원이 이제 당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고 잘 나갔죠, 아주.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하면서 사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순실 여기 걸려가지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걸려가지고 사임하고 그다음 구속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사람이 또 특징이 보면 이제 뭐 외모도 지금 기본적으로 뭐 수려하고 그다음 언론 친화적이기도 해서 그 당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기자들이랑 동료들 사이에 누가 낫냐를 가지고 되게 이제 뭐 논쟁을 벌일 정도로 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그 추미애 의원도 그랬지만은 나경원 의원 역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따라다닌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위기가 한 번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역사가 긴데 일단 이런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얘기 좀 긴데 2019년에 4월에 여야가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의원 가운데 각종 관련 상임위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뭐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회의안과에서 국회에서 이걸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빠루라는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쇠지렛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자유한국당으로 하나 흘러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거를 원래 열고 들어간 사람이 무기인 건데.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게 이제 하나 획득을 한 건데 당시 의원과 앞에서 국회의원총회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제 획득한 빠루를 들고 계시는 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이제 그걸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왔구나 그런 강경 정반대죠. 이미지를 사실 정반대인데 여하튼 그런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하튼 그때 강경하게 뭐 해서 주도를 한 건 맞기 때문에 따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하고는 또 약간 이미지가 맞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빠루 대표, 빠루 이런 이제 말을 좀 들었고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여러 여당 당시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여당 다수 의원이 여야 다수 의원이 이제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의원이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나 좀 잘 빼달라고 공소 취하해달라 했더니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당신은 전 법무부 장관 이제 폭로를 하니까 토론하다가 저만 그랬냐 27명 뭐 하면서 내 것만 빼달라고 했냐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지금도 짤로 돌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똑바로 말씀했어요. 저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직도 정말로 이제 그 쇼츠 형태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참 특이한 점은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정권 초반에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일단 그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의원은 선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있고 뭐 어디 경선이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지지도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또 당시 아마 당내 경선에서 아마 사전 조사하면 인지도도 높으니까 여론조사도 아마 가장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친윤계들이 윤심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나경원 의원을 못 나오겠는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윤석열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윤석열 스타일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기후 환경대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해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임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친윤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 돌리고 나경원 비판하는 그래서 이 당은 뭐 하는 당인가 막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뭐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둔다 하면서 그만뒀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을 봤던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의원이 저기에서 굴하지 않고 나와서 세게 붙을 거다. 근데 국민의힘을 봤던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물러날 거다. 그냥, 조용히. 왜냐하면 저는 봤으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당인지.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이 되면 사실 탄핵이 되고 이제 내란하고 하면 윤석열은 이제 사실상 아웃인데 나경원 의원은 사실 이게 본인의 훈장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 어쨌든 나는 핍박받은 사람이고 윤석열을 묻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있었어요. 어제 국민의힘의 보기 드문 수도권 중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막 탄핵 반대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보호 집회 네. 나가고 해서 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이란 똥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안 밟았는데 본인이 막 몸에다 바르고 있어 똥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 의원이 계속 이제 선거 나가고 뭐 할 때마다 당내 인기도 좀 떨어지고 주류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뭔가 항상 조금씩 미끄러지는 그래서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본인이 좀 많이 대우를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류의 좀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아마 강성당원들을 생각하고 탄핵 집회에도 나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윤석열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저 미친 짓을 했는데 그걸 뭐 굳이 감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당 같은 거지만 김건희가 그렇게 나경원 의원을 싫어했다는 그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보면서 좀 그런 표현을 보면서 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저런 식으로 내버리는가 이런 정치를 좀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좀 그렇고요.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경원 의원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나 혹은 기자들이 평가하는 나경원 의원의 장단점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김준호 선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다가다 만나본 적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외모는 사실
TV 화면에 나온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나 의원이 지금 우리 나이로 환갑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많죠. 뭐 그 정도 네. 지금 이제 외모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뭐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제 그 김민석 국무총리 그 저기 지명 철회 농성하면서 그 유명한 거 있어요. 웰빙 농성할 때 보면 저는 그 웰빙 농성을 했다는 것도 그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때 보면 그 사진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상당히 포토제닉하게 올렸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찍었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사진 찍으려고 하면 갑자기 멈추면서 딱 돌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걸 보면 이제 사실 그런 의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거 별개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사실 첫 여성 원내대표 한다는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정치 초반에 보면 좀 합리적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원내대표 이후에 강경 투쟁을 이끌면서 이 좀 이제 강경화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약간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보면 뭐 아까 말했던 이 패스트트랙의 빠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특공이나 강경 보수층, 뭐 웰빙 그 농성 논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인가요? 자기 이제 대선 후보 나오면서 그 갑자기 뭐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밈 사용해가지고 뭐지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유명 그룹 콜드플레이 영상 그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이 확장력에서는 좀 한계를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이용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잠깐이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저도 뭐 나경원의 한계라고 느끼는 거는 아마 이거 저도 이제 민주당 쪽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 저출산 고령위 의원의 부위원장 시절에 이게 지금 본인이 대선 주자기로 생각하면 뭐 차세대 대선 주자라고 계속 이야기가 됐으니까 찍소리는 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한계를 이제 명확히 보여준 게 이제 윤석열 탄핵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당시 이제 뭐 오랫동안 나 의원 봤던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선배들 반응들이 노답이다, 난 유구무원이다라고 하는데. 이용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나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좀 짐작이 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뭐 각종 선거에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보수 강경층의 어떤 뭐 마음을 일단 잡아야지 자기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과연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길을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두 분에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선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 묻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리를 해봤는데 일단 법사위원들이 다 뭐 추다르크, 뭐 여전사, 뭐 약간 좀 센 이미지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형성된 그 별명 이미지 이런 건데 이제 이걸 마세범죄에 묻는다고 하면은 약간 그 대충보다 매운맛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낫다. 그래서 매운맛 의정 활동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매운맛 의정 활동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과도한 자극과 속쓰림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이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목 넘김할 수 있는 국산 고춧가루가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우 선배는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는 조금 순간 생각나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 센 언니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센 언니들이 이제 걸크러쉬라고도 하잖아요. 크러쉬라는 뜻이 이제 깨부수다는 뜻이니까 이른바 이제 내란 잔당들하고 기득권 검찰 세력 깨부수서 이 국민들한테 사이다 한 방 터뜨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